원본성과 현장성, 이순희 순규를 다룬 조음을 넘어서의 초고가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이었다. 그때까지도 나가사키에 갈 기회를 얻지 못하자 조급증이 생겼다. 꼭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그곳에서 발견하면 어쩌나 걱정했다. 내 책의 중심에 일본 천주교회사가 놓이지는 않지만 한 부분 언급을 했으니 확인이 필요했다. 책을 내기 전 마지막 단계로 서술한 부분에서 약간이라도 미심쩍은 점은 직접 확인해야만 한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재인용한 데서 종종 오류가 나온다. 더욱이 일본의 천주교 역사는 극적인 반전의 장면들이 있기에 책과 상관없이 현장이 궁금하기도 했다. 사실 책이 초고로 완성하기까지 이순희 옥중편지 원본조차 실견하지 못했다. 해석본과 영인본은 진작 봤지만 원본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앞서 연구한 교수에게 원본 확인을 부탁했지만 도움을 얻지 못했고 소장처인 천주교 측에는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내 연구를 주변에 알렸을 때 기독교사를 집필한다고 생각하신 어떤 분이 연구비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사양했다. 나는 이순희 편지 연구를 한국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했지 기독교를 위해 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공연히 지원을 받았다가 잘못하면 연구의 객관성도 상처를 받고 자칫 그분이 기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기에 사양할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천주교 측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본다면 거기에 구속될까봐 그러지 않았다. 초고를 완성하기 전에는 어떻게든 원본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집필 중에는 끝내 기회를 얻지 못했다. 결국 초고를 완성한 다음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원본 소장자 김진소 신부께 직접 부탁드렸다. 초고가 완성되었으니 이제 천주교 측의 도움을 받아 원본을 확인해도 내 논지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신부님은 흔쾌히 보여주겠노라 하셨다. 연구소는 전라북도 완주 천호산 골짜기 깊은 곳에 있었다. 옛날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 모여 살던 곳으로 지금은 천호성지로 불린다. 신부님 집이 곧 연구소였다. 현장은 늘 망해의 소득을 준다. 원본은 물론 이순희 무덤에서 나온 이순희가 지녔던 십자가까지 만져볼 수 있었다. 연구를 할 때 원본과 실물이 주는 감동은 형언하기 어렵다. 이순희 옥중 편지는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그것을 베낀 필사본만 2종이 남아있는데 호남교회사 연구소 소장본은 스마트폰만한 작은 책자에 진한 먹빛의 새까만 글씨를 정성껏 적어 넣은 것이다. 이 이분의 필사자 역시 후대의 순교한 분으로 알려져 있다. 선배 순교자의 편지를 가슴에 소매에 감추어 두고 읽고자 작게 만든 책이다. 작은 책 크기와 유난히 새까만 정성스러운 글씨에서 사진을 찍어 출간한 영인본으로는 실감하기 어려운 원본의 감동을 느꼈다. 십자가는 더했다. 목에 거는 작은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크기의 나무 십자가였다. 전면에 쇠로 만든 예수상을 붙였는데 얼마나 만졌는지 예수 얼굴이 다 달았다. 반질반질해진 예수상에서 이순희 손길과 숨결이 느껴졌다. 모진 매질에 신음하면서 또 목에 씌운 칼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어쩌면 이 십자가의 예수를 만지며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천국을 기약했는지 모른다. 연구에서 원본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현장성이다. 나는 박사 논문을 완월회맹년이라는 조선시대 대장편 소설을 가지고 썼다. 옛날적으로 총 180책, 현대 간행본으로는 4,500쪽 분량의 책 12권이다. 현대 소설 중에도 이만한 분량의 작품은 찾기 힘들다. 그런데 이 작품은 다른 고전소설과 마찬가지로 작가가 밝혀져 있지 않다. 임형택 선생이 완월은 안겸제의 어머니가 썼다는 송남 잡지 기록을 소개하며 완월이 완월 회맹년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 나는 이를 이어 작가를 추적했다. 조선을 대표하는 대장편 소설의 작가가 여성이라는 사실에 학계는 놀랐다. 나는 무작정 추정 작가의 무덤이 있는 경기도 파주의 금천으로 향했다. 봄 기운이 막 올라오는 4월 봄날 아내와 갓돌이 지난 큰아기를 데리고 가족 소풍을 간 것이다. 햇살은 따뜻했고 무덤 위의 풀은 푸릇푸릇해서 아기의 하얀 얼굴이 더욱 빛났다. 한동안 무덤가에 햇살을 맞으며 앉아 있었다. 무덤을 둘러보고 비석을 살피니 6.25 전쟁 때 남은 치열한 전투 흔적이 군데군데 보였다. 특별한 이유를 댈 수는 없지만 무덤에 와보니 무덤 주인이 작가의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이러한 믿음을 바로 논문에 옮길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연구자로서 작가와 운명적 일체감이 생겼다. 답사 현장에서 얻은 느낌은 무엇보다 연구에 열정을 부여한다. 무덤에서 내려와 후손집을 찾아가 그에게 작품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질문하면서 어느새 후손에게서 작가의 얼굴을 찾았다. 후손은 따뜻한 말로 식사는 했는지 물었고 점심을 먹고 가라고 하며 아이에게 과자를 쥐어주기도 했다.
이순이 생가 동네, 시집터, 감옥, 처형장을 둘러보며 느낀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어찌 보면 연구의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연구를 더 깊이 밀고 나갈 확신과 힘을 얻을 때가 적지 않다. 그래서 현장은 늘 소중하다. 일본 천주교 순교사. 본격적으로 천주교회사를 연구하기 전에도 나가사키는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때는 나가사키에서 원폭 자료관, 서양인 주택에 들르고 원조라는 카스테라나 먹고 그만이었다. 천주교 순교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어떤 곳이라도 주제가 바뀌면 완전히 달라진다. 천주교 전례와 수용에 관심을 가지자 관련된 볼거리가 줄줄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일본은 섬나라라 백기를 통해 외래 문화가 들어왔다. 서양 문화가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여서 16세기 서양의 이른바 대항해 시대에 예수의 소속이 스페인 출신 신부 하비에르가 처음 규슈 남단 가고시마에 상륙했다. 이후 규슈는 서양 문화와 함께 천주교 전례의 근원지가 되었고 이 무렵부터 나가사키는 중요한 교류 항구였다. 심지어 나가사키 인근 구마모토의 봉건 영주인 고니시 유키나가까지 천주교 신자가 되어서 고니시가 임진왜란의 선봉장으로 출전했을 때 스페인 출신이 예수의 선부인 세스페데스가 따라와 한국에 포교하기도 했다. 또 10만 명이 넘는 조선인 포교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을 때 조선인 천주교 신자가 급격히 늘었는데 나가사키 부근에서만 수천 명이 넘는 조선인이 세례를 받았고 뒤에 조선인 천주교회까지 설립되었으며 여기서 적지 않은 순교자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은 처음에는 서양인이 가지고 온 총포에 한호했고 종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신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서양인이 신앙이 일본의 전통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금규령을 내리고 이를 점차 강화했다. 천주교의 배후에 서양의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서 일본을 침략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탄압이 다른 이유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토쿠가 이에야스로 권력이 이동하고 새로운 막부가 들어서면서 탄압은 더욱 심해졌는데 신자에게 배교를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문하고 죽였다. 이 와중에 나가사키 옆 시마바라에서 대규모 밀란이 발생해 중앙의 막부에서 토벌대를 보내 진압했다. 이 지역은 지역 영주주차 교인일 만큼 천주교 교세가 압도적이었으니 당시 사건은 농민전쟁인 동시에 종교전쟁이기도 했다. 3만 명 내외의 농민군은 십자가 깃발을 흔들며 바닷가의 성하라에서 농성전을 벌이다 결국 전원이 몰살당했다. 서양인들은 도쿠가와 막부의 혹독한 탄압으로 일본에서 천주교가 완전히 말살된 줄 알았다. 그런데 19세기 중반 다시 아시아로 세력을 넓히면서 일본에 상륙한 서양인들은 놀라운 일을 목도했다. 200년 이상 숨어서 신앙을 이어온 사람이 5만 명 이상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일본의 종교 탄압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조선에까지 그 잔혹함이 알려졌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관통시키는 오히려 가벼운 축이었다. 바닷가에 십자가를 세워 매달아 놓고 밀물과 썰물이 교체될 때마다 조금씩 짠물에 적게 해 죽이기도 했다. 나가사키 옆의 온천마을 운전에서는 극심한 고문과 매질로 상처가 난 몸에 끓는 온천물을 붓기도 했고 신자를 온천물에 던져 넣기도 했다. 또 칼이 날카로운지 시험한다며 사람을 토막토막 잘라서 버리기도 했는데 토막난 시신을 신자들이 성물로 취급하자 유체를 태워 뼈가루를 바다에 뿌렸다. 가장 유명한 고문은 아나즈리라고 불리는 고문인데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지하의 통 속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피가 온통 머리로 쏠리면서 점점 고통스러워지는데 나중에 환청을 들으며 수일에서 수십일에 걸쳐 죽어갔다. 신자를 색출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고안하기도 했다. 매년 정월이면 나가사키 모든 백성을 조사관 앞으로 불러 마리아나 예수가 새겨진 나무판 또는 금속판을 밟게 했다. 머뭇거리며 잘 밟지 못하는 사람은 신자로 간주되었으니 이날이 되면 신자들은 발을 깨끗이 씻고 조심스레 판을 밟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채찍으로 스스로를 때리며 하늘의 용서를 구했다고 한다. 이런 참혹한 상황에서 몰래 신앙을 이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나가사키 운젠 소토메. 다행히 책이 출간되기 직전에 나가사키에 갈 기회가 생겼다. 마침 그 나이의 대학 입학이 결정돼 합격을 축하하는 뜻으로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다. 나가사키 공항에 내려서 차를 빌려 먼저 운젠으로 향했다. 운젠은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근대 이후 서양인들이 일본에 들어왔을 때 온천 휴양지를 이용해 유명해졌다. 지금은 퇴락한 시골 온천장으로 천주교인을 고문하는 장소로 쓰였던 온천은 12월 초 초겨울에 가니 관광객 한 명 보이지 않았다.
군데군데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유황 냄새가 가득한 동네를 아이들과 한 바퀴 돌며 400년 전 일본 천주교 신자들이 신앙과 순교에 대해 들려주었다. 이튿날은 나가사키로 가서 순교 기념관과 나가사키 박물관을 구경했다. 기념관에는 순교자들의 편지가 보관되어 있었다. 이순희 편지가 그랬듯 수신자에게 자기 걱정은 하지 말고 신앙에 충실하라고 권면하는 말을 담고 있었다. 거기서 본 것 중 예수상 대형으로 모시기에 문틈에 감추어둔 미륵보살 등 성상과 숨어서 신경을 지키느라 그들 식대로 변질된 천주교 예식을 기록한 동영상이 오랜 기억에 남았다. 박물관에는 시마바라 난이 농성지였던 하라성 발굴조사에서 나온 탄환, 십자가, 묵주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짧은 여행에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었고 또 가족여행인지라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배려해야 했다. 내가 박물관에 오래 머물며 살피는 동안 아이들은 금방 구경을 끝내고 밖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놀았다. 박물관과 기념관만 다니며 아이들이 지치기 쉬우니 적당히 다른 관광지를 조합했다. 낮에는 차이나타운에 가서 나가사키 짬뽕을 먹으며 나가사키가 네덜란드와 교역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실은 중국 사람이 훨씬 많이 들어와 있음을 말해주고 저녁에는 대지마로 가서 카스테라를 먹으며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노력한 일본의 분투에 대해 들려주었다. 아이들에게 설명은 어떤 때는 5분도 길다.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만 가급적 흥미로운 이야기로 들려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가게 했다. 나는 나가사키 여행에서 큰 감동을 받았고 책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충분히 보지 못해 아쉬웠다. 이로부터 3년 후 우리 인문대학 동료 교수를 인솔해 여행할 일이 생겼을 때 나가사키로 가자고 의견을 냈다. 나가사키는 동서문화의 문화교류의 거점이므로 문학, 역사, 철학 분야의 여러 교수들이 두루 관심을 가지리라 확실했다. 많은 분을 모시고 떠나는 여행이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불문과 이영목 교수, 철학과 이석재 교수와 조촐하게 사전 답사까지 다녀왔다. 이때 임진왜란 당시 일본 군대의 발진 기지였던 후쿠오카 인근의 나고야 성에 갔고 나가사키와 함께 영국 등 서양과의 교류에서 전진 기지 역할을 한 히라도도 들렀다. 히라도는 임진왜란 때 끌려온 조선 포로들이 최하층 민으로 비참하게 생활하며 떠돌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서 인상 깊었는데 동행한 두 분은 동네가 한갓지고 깨끗해서 마음에 든다고 말씀했다. 이들 지역도 볼만한 곳이었으나 총 4월이 본여행에 포함시키는 동선이 좋지 않았다. 교수들과의 본여행에서는 대신 소토메를 일정에 넣었다. 소토메는 나가사키 서쪽의 바닷가로 언덕 위에 일본 천주교 순교사를 배경으로 삼은 소설 침묵을 쓴 엔도 슈샤쿠의 문학관이 있고 또 거기서 약간 떨어진 곳에 그의 문학비가 있다. 외진데 있을 뿐 아니라 문학관에는 것이 원래 무슨 볼거리가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일정에 포함시킬 주제였다. 그런데 사전 답사에 동행한 두 분이 일정에 넣자고 권했다. 답사팀의 성격에 잘 맞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이곳을 보려면 대신 다른 여러 곳을 포기해야 하는 동선상으로는 불편한 장소였지만 일행은 나중에 이곳을 가장 인상적인 여행지로 꼽았다. 눈으로 보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바다를 보러 뭐 이런 멀리까지 왔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다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침묵을 그리러 왔다. 문학관을 구경한 후 침묵의 비라 불리는 문학비를 찾아 나섰다. 오래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없는 사방 1m 정도 되는 작은 돌을 보기 위해 모두 버스에서 내렸다 탔다를 반복하며 이리저리 찾아다녀야 했다. 겨우 찾은 비석에는 인간이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 푸릅니다 라는 글 한 줄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어찌 보면 초락한 문학비이지만 동양한 교수들은 그 배경과 역사를 생각하며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다. 나가사키에 다녀온 후 소토메에 감동한 사람들이 수필과 시를 발표했다. 철학과 김상환 교수는 수필을, 국문학과 박민우 교수는 시를 썼다. 여행 후에 남은 것은 사진뿐이라며 열심히 사진을 찍는 사람도 많지만 문학적 여행은 눈에도 머리에도 또 가슴에도 남는다. 침묵의 역사와 소토메의 인상적인 푸른 바닷빛이 문학비 구절과 어울려 비감에 젖었다.